반갑습니다. 스페셜 여두 민법 담당 이건호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길 기원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민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민법을 아마도 처음 공부할 겁니다. 자, 민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민법이 어렵다. 자,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민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민법을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자,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차 저와 함께 민법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들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법에서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민법을 80점을 목표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이 어떻게 출제가 됐으며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되며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시험은 4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민법 총칙에 10문제를, 물권법에 14문제를, 계약법에 10문제를, 민사특별법에 6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34회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33회 민법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N형과 다른 특징적 요소들이 좀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박스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박스형 문제가 7 내지 8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33회 문제는 박스형이 15문제를 출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는 9문제를 출제했네요. N형과 다르게 사례형 문제는 좀 적게 출제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객관시험은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 묻는 거죠. 그런데 옳은 것 찾으는 문제를 24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회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굉장히 대다수 문제가 출제되고 자, 틀린 것 찾는 문제보다는 옳은 것 찾는 문제를 많이 출제함으로 인해서 실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의 출제 경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역적 문제는 출제별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체적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종합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민법의 고득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학습 방향을 삼아야 되냐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 지엽적으로 더 깊게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 내용을 보다 넓게 학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민법의 출제 방향이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출제하는 게보다는 전체적 부분을 지문을 5지문을 구성해서 묻는 이런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학습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민법이란 게 대체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민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민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자,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사인이란 것은, 여기 사인이란 것은, 자, 봅시다. 이게 한자로 개인사죠. 그럼 이런 겁니다. 사인이란 것은 우리 개개인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 사인이란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률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재산을 중심으로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을 중심으로
사인과 사인사의 법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때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우리는 재산관계라 부른다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가족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법은 크게 보면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령을 규율한 법인데 크게 보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재산관계를 규율한 부분을 우리는 재산법이라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가족관계를 규율한 부분을 가족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보면 사인과 사인에 이루어진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 분야와 그리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 분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처럼 민법은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자, 봅시다. 여기 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이 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공통분모를 추출합니다. 공통분모를 추출해서 추상화시킵니다. 이게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민법은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를 규율한 부분인데 이때 공통분모를 추출해서 모아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민법 총칙 부분과 재산법 부분과 가족법 부분을 규율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의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민법 전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 가족법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하고 민법을 공부할 때 가족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자, 민법은 이처럼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서 먼저 제1장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봐보세요. 자, 요 교재에서 말하는 법률관계가 무엇이며 대체 권리변동이 뭐냐는 거죠. 자,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관계란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이 사회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일정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웃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연인관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이걸 인간들의 생활관계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생활관계는 규범에 의해서 규율을 받습니다. 규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규범이 대체 뭘까? 자, 규범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자, 월드컵에서는 축구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A팀, B팀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경기 규칙이 없다라면 정상적인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정상적인 축구 경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경기 규칙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 질서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유지 존속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게 규범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뭐라고 이해하자고, 규범을 뭐라고 이해하자고요? 규칙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규범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덕이란 규범도 있고 법이란 규범도 존재합니다. 이때 이 규범 중에서 도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도 존재하고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도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표현한다면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사람들의 생활관계를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눠봤었죠. 자, 이 구별한 기준은 뭘까요? 규범입니다. 어떠한 규범에 의해서 규율을 받느냐는 거죠. 도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을 받으면 인간관계구나. 반면에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을 받으면 무슨 관계? 법률관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신청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법을 공부하시죠? 민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은 법규범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민법의 관심 영역은 우리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법률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는 인간관계는 논하지 않고 무슨 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논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민법책에 관계란 표현이 나오면 이 관계란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를 지칭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그러면 법률관계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자, 정의했죠?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부르고 이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권리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권리가 뭘까요? 의무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가 뭡니까? 그러면 힘이다. 의무가 뭐야? 그러면 구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가 뭐라고요? 힘. 의무는 뭐라고요? 구속.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법률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적인 정의를 내려볼게요. 권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법이 부여한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뭐라고요? 힘. 그러면 의무는 뭐냐는 거죠. 법에 의해 강제되는 구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의무는 뭐라고요? 구속. 누가 힘을 줬다고요? 법이. 누가 구속한다고요? 법이. 그래서 권리는 힘, 의무는 구속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싶었던 법률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 정의가 딱 나왔죠.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 거고 이런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활관계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변할까요? 자, 봅시다. 자,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처음 만났습니다. 어때요? 처음 만나면 굉장히 낯설겠죠. 근데 자꾸 만남이 빈번해집니다. 친해지겠죠. 또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을 통하죠. 드디어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대판 싸웠나 봐요. 우리 헤어져. 그럼 연인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관계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변하니까 필연적으로 무슨 관계도 법률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죠. 왜? 법률관계도 생활관계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활관계 변하면 법률관계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와 의무 관계도 변한다, 변화된다.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사람의 이와 같이 생활관계가 변하면 법률관계도 변하는 거고 법률관계 변하니까 권리관계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관계가 변한다는데 이 변화는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권리가 변경하는 모습으로, 권리가 소멸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권리의 발생의 모습도 있고 권리의 변경의 모습도 있고 권리의 소멸의 모습도 존재하죠. 그러면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의 모습, 권리의 변경의 모습,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권리변동이라 한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법률관계는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로서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한다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의 모습, 권리의 변경의 모습,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 하는 거구나. 자, 끝났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권리의 발생입니다. 자, 이 발생을 권리자 측면에서 설명하면 권리가 발생했다는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발생과 취득을 동의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리죠. 자, 권리가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권리자가 어떤 특정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상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을 상실과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을 뭐라고요? 취득, 소멸을 뭐라고? 상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취득의 득을 따죠. 상실의 실을 땁니다. 그래서 권리의 득, 실, 변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인 권리의 발생, 즉 취득이죠.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이 권리 취득의 모습이 자,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권리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했는데 여러분이 권리를 원시 취득했대요. 또는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 권리를 승계 취득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권리를 취득했을 때 이게 원시 취득이며 이게 승계 취득인지 이런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 토지가 자, 아무런 건물 등이 없죠. 이런 토지를 우리는 나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나대지란 말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대란 말은 토지도 자기 토지 고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시법이라는 걸 공부를 별도로 할 겁니다. 거기에서 지목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토지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1번부터 28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대라는 이름을 가진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토지 이름이 대입니다. 근데 이게 건축물이 없죠. 이런 토지가 나지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다 대만 붙이면 됩니다. 나대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여기 나대지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합시다. 이 토지 위에 건물을 뚝딱뚝딱뚝딱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권리 취득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란 사람이 돈을 주고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을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요 건물에 뭘 취득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도 자, 건물 신축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 이것도 권리 취득이죠. 돈 주고 사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권리 취득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권리 취득 모습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 원시 취득이 무엇이며 승계 취득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이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결국엔 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생기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한 갑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즉 타인의 권리를 기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갑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지금 취득한 모습이죠. 자, 을이 돈 주고 갑에게 돈 주고 사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갑이 갖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맞죠. 그러면 을은 갑과 달리 타인의 권리를 기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했네요.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갑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 없이 권리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부르는 거고, 을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취득하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취득하면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취득하면 무슨 취득? 원시취득입니다. 자, 설명을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취득하면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취득하면 승계취득, 이렇게 우리가 방금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물건이 존재하는데, 자, 이 물건이 주인이 없습니다. 자, 주인이 없다 그랬죠. 주인이 없는 물건을 우리가 무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주인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요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했습니다. 자, 먼저 점유했다. 우리가 먼저 선자를 씁니다. 먼저 점유했다. 이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무주물을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이 무주물에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게 권리 취득 아닙니까? 그럼 무주물 선점한 거죠. 그러면 A는 봐보세요. 타인의 권리를 기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A의 이 소유권 권리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 없이 권리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건물의 신축에 의한 최초의 소유권 취득이나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 없이 권리 취득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을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야 되니까 이전의 권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이전의 권리자를 뭐라고 쓸까요? 한자로 전주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주가 뭐라고요? 이전의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승계취득은 법 이론적으로 전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승계취득을 보니까 이 승계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분명히 승계취득했습니다. 근데 승계했는데 이전적 승계를 했다는 거예요. 혹은 설정적 승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계했을 때 이게 이전적 승계이며 이게 설정적 승계인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이란 자가 이 건물을 신축한 자 맞죠?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한 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이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이 이 건물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갑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을이란 자가 자, 전주갑의 소유권을 지금 승계취득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요 사용수익 처분권이 요 권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사용수익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전주가 있는 권리 내용을 승계한 모습이죠. 그러면 을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입니까? 일부를 승계한 모습입니까? 전부를 승계했죠. 분명히 전부를 승계했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건물을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세금을 주고 여러분이 이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배웁니다. 배워서 알면 되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대충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세권에는 권리 취득했죠.
그럼 여러분이 취득한 이 전세권은 제가 있는 이 소유권을 기초로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요 전세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세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일까요? 그렇죠. 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봐보세요. 자, 이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전세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수익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소유물을 전세권자 마음대로 팔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요 사용수익권이 권리의 내용이 되는데 이 사용수익권은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권 이 부분을 승계한 거죠. 이 부분을 승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병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입니까? 일부만을 승계한 모습입니까? 일부만을 승계했죠. 그러면 이 모습 봐보세요. 우리가 승계의 모습도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전주의 권리 내용을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도 있죠. 이때 승계의 모습이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면 이걸 이전적 승계라 부르는 거고, 이처럼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승계하면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계의 모습이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면 무슨 승계라고요?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면 전주 권리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승계한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 승계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토지니 건물이니 이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겠죠.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을 기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건물의 등기를 보면 자, 여기 을이라는 자가 있죠. 을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병 앞으로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전 등기니 설정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건물의 등기부에 을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왜 병한테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을은 전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기 때문에 등기부에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다라고 기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거고, 자, 병은 전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했다라고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명의로 전세권 설정이라고 등기를 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이전 등기니 설정 등기니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아, 이전적 승계했다는 소리였구나. 이게 설정적 승계했다는 소리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취득은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요. 자, 권리의 변경을 넘어갈게요. 자, 변경을 보면 권리 주체가 바꿔집니다. 주체 변경입니다. 권리의 내용이 바꿔집니다. 내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작용이 바꿔집니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을이 전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죠. 현재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죠. 반면에 과거에는 누구였죠? 갑이었잖아. 그렇죠. 소유권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즉 권리 주체가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주체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내용의 변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여기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는 분명히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가 무슨 권리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손해배상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손해배상은 어떻게 배상할까요? 그렇죠. 돈으로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봐보세요. 건물 넘겨받을 권리가 손해배상받을 권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권리 내용은 건물이었는데 이게 금전으로 바뀐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의
변경입니다. 내용의 변경 중에서 권리의 성질이 바꿔졌다 그래서 질적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용의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가 어렵습니다. 자, 이 작용의 변경은 여러분께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의 힘이 달라진다. 권리의 힘이 바꿔지는 모습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지금 우리 집 신랑이 요즘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한 일주 동안 먹였더니 힘이 세져 버렸다. 자, 힘이 달라졌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저당권이라는 말을 써놨네요. 자, 저당권이 어떤 권리인지 일단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 저당권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 우선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냐면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란 걸 들어보셨죠? 자, 부동산이 경매시에서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당권이 두 개잖아요. A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나 봐요. 그러면 이걸 1순위 저당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B가 두 번째 했나 봐요. 그러면 이걸 2순위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은 이 경매시는 매각이 됐을 때 이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도 B도 둘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우선 변제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랬죠. 그러면 B는 A보다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A는 B보다 선순위자잖아요. 그럼 B는 A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메터는 A가 첫 번째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B가 두 번째로 이렇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B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재수가 좋으신 분들인가 봐. 왜? 어머, 1번 저당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2번이 1번이 돼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순위 승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과장님이었습니다. 부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장으로 승진해 버렸죠.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처럼 1번 저당권 사라지면 2번이 1번으로 승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순위 승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1번 저당권이 있을 때는 요 B는 분명히 두 번째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번 저당권이 사라져서 순위 승진하는 순간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분명히 봐보세요. 순위 승진 전에는 두 번째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위 승진하면 첫 번째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권리의 힘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권리의 소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의 소멸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이니 상대적 소멸이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 소멸은 권리는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상대 소멸입니다. 자, 절대 소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그럴게요. 자,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겠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소멸을 우리는 절대적 소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소멸을 봐볼게요. 여기 을이 전주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를 했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 반면에 갑은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소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건물의 소유권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소멸을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대 소멸은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상대 소멸은 권리는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멸을 뭐라 한다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인 권리의 발생, 권리 변경, 권리의 소멸의 이 구체적 모습을 간단하게 우리가 방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